어제 파이썬 얘기 조금 하다가 마무리했는데 이어서 그 numPy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터프리트가 있고요.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 다양한 말하자면 라이브러리라고 그럴까요? 패키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딥러닝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numpy입니다.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뭔지 모르지만 넘버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매트릭스나 이런 것 연산하는 데 쓸 수 있는 패키지들이죠. 어레이 매드매틱스에 관련되는 거고요. 그것 말고 사이파이니 매트플랫랩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림이라고 그러는 건 이제 수학적으로 플랫하는 그런 종류의 라이브러리들이 있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에서 내가 찾고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커맨드이고요. pip 리스트에서 내가 찾고 있는, 예를 들어 numpy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pip install numpy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 파일에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sudo를 앞에 붙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시스템에 깔고 싶을 경우에. 통상은 이제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쓸 거니까 우리의 경우는 이렇게 해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매트플랫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또 C 라이브러리 쓰는 게 많이 있어서 요걸 통해서 추가적인 거 설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할 때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특정한 패키지들이 이런 numpy나 이런 것들의 버전에 좀 민감한 것들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걸 잘 고민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numpy는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 오브젝트에 관련해서 오퍼레이션 하는 서브루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레이를 그러면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레이의 디멘전이나 사이즈가 되겠죠. 다른 하나는 이게 메모리에 저장되는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가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 직관적으로 왼쪽 그림 같이 정보가 메모리에 저장되는 걸로 인식을 보통 하죠. 그걸 우리는 이제 로 메이즈라고 그러는데, 이 로, 즉 가로줄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거. 그리고 다음 컬럼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것 말고 거꾸로 컬럼을 먼저 저장하는 형식이 컬럼 메이저입니다.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전통적으로 이제 포트란 같은 경우는 컬럼 메이저를 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C나 지금 쓰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랭귀지들은 로 메이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로 메이저를 쓰고 있고요. 포트란이나 매트랩 같은 거는 컬럼 메이저를 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해서 저장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매트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로하고 컬럼이 바뀌어 있으니까 바로 안 되겠죠. 뭔가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numpy에도 있고 매트랩에도 그런 걸 자동으로 바꾸는 서브루틴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레이의 경우에 이게 1디멘셔널이냐 2디멘셔널이나 3디멘셔널 이렇게 디멘션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 디멘션의 개수 1, 2, 3 하는 그 디멘션을 랭크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랭크 1이냐 2냐 그러면 이게 3차원인지 4차원인지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고, 쉐입은 각 디멘전의 사이즈 2디멘전이면 X하고 Y로 구분될 수 있는 디멘전이 있을 텐데 각각이 이게 2개짜리냐 3개짜리냐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게 말하자면 3차원 어레이를 좀 펼쳐서 그림을 그린 거죠.
3차원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를 쫙 붙이면은 큐빅 비슷하게 생긴 어떤 이게 만들어질 때 그럼 XYZ라고 하는 좌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X, Y, Z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랭크가 3가 되는 거죠. 3 랭킹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인 거고, 그때 특정한 엘리먼트를 지칭할 때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M이라는 게 요 어레이를 이름 붙인 거고, 0, 1, 1 첫 번째 거 그 첫 번째 거에 첫 번째 로 두 번 0이 첫 번째 0이 시작이니까 1이면 두 번째죠. 두 번째에 1, 1 그렇죠. 0, 1, 1 이렇게 3차원으로 1 제일 첫 번째 거 돼야 되는데 좀 이상한데. 요 축으로 제일 마지막 거 그리고 가장 위에 거 300, 예, 요게 300이고 요게 0이고 1이고 1이고 그런 거네, 그렇죠? 0번째 묶음의 첫 번째 로에,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로에 두 번째 클럼, 요게 요거 그렇게 됩니다.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니까. 이렇게 NP, 요 NP는 여기 그걸 안 써놨네. 임포트 하는 걸 생략해서 그런데요. 임포트 numpy as np 이렇게 해서 np가 numpy를 구별하는 네임스페이스이고 거기에 어레이를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m이 어레이를 내장하고 있는 말하자면 변수가 되고요. 그 변수에 대해서 뭐 사이즈니 디멘전이니 쉐입이 어떻게 생겼느냐, 몇 바이트의 메모리를 차지하느냐 등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려고? 예. 뭐 하다 보면은 인덱스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뭐 하다 보면은. 그래서 끝에서는 마이너스를 쓰면 됩니다. C 같은데 이런 신텍스를 쓸 수가 없지만, 넘파의 경우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끝에서 이렇게 세워 나가는 거고요. 실제로 그 numpy의 어레이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요게 요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로우 메이저 어레이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실제로 요렇게 저장이 되는 걸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지금의 경우는 랭크가 2이고요. 그렇죠? 쉐입이 3, 3이겠죠. 그리고 메모리에 요게 먼저 저장되고 그 다음 저장되고 그 다음 저장되니까 메모리의 주소로 봤을 때 0, 1 메모리 주소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만약에 100번째 있다. 100 뭐 1이 될지 104가 되겠죠. 4바이트니까 100, 104, 108 뭐 100C 헥사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쭉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실제로 메모리에 구성이 됩니다. 근데 얘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numpy에서는 그것 외에 다양한 정보를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엘리먼트의 타입이 어떻게 되고 디멘전이 어떻게 되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럭처를. 이런 거는 뭐 유저가 보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이용해서 numpy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umpy와 같은 이 패키지들이 쓰기에 편한 점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그 인투이티브하게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뭐 43 되는 두 개의 어레이를 그냥 더하기라는 표시만 해주면은 알아서 더해주는 거죠.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에 맞춰서 요런 거는 이제 요 놈을 쭉 그 확장을 해가지고 더해주고, 즉 이게 지금 4, 3이고 3인데 요게 요 밑에까지 더 있는 것처럼 가상을 해서 더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뭐 요런 거는 요거는 요렇게 연장을 해주고 얘는 요렇게 연장을 해줘서 마치 요런 그 어레이가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면은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근데 잘 이해를 하면은 코드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어레이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도가 높은 반면에 쓰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죠.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이파이는 num파이를 활용해서 좀 더 그 하이 레벨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스태티스틱, 옵티미제이션, 뭐 리니어 알지브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이런 것에 해당될 텐데요. 그런 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고요.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역시 num파이도 C 함수를 자체적으로 불러야 될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C하고 연동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요게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보시면은 코드를 요렇게 코딩을 하면은 테스트 파이에 num파이를 np라는 걸로 이름 붙여서 좀 임포트하고 뭐 등등등의 그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코사인 펑션 비슷한 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냥 그려줍니다. 만약에 이거를 C로 코딩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많은 양의 코딩을 해야 되는데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컴파일 하지 않고 그냥 인터프리터니까 뭐 타이핑만 쭉 하면은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num파이를 직접 쓸 일은 잘 없으시긴 하지만 그 뭐 텐서플로우가 됐든 카페가 됐든 거기에 파이썬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입출력되는 대부분의 그 데이터들이 이런 numpy n 디멘셔널 어레이로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면 입력을 줄 수가 없고 출력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뭐 매뉴얼을 봐가면서 어떤 구성이 되는지를 아마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다음은 딥러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이미 같이 살펴본 얘기인데요. 퍼셉트론이 인공 뉴런을 모델링한 것을 얘기했죠. 하나의. 그래서 거기에는 입력, 출력, 입력들에 대한 웨이터, 그리고 바이어스,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이 쭉 있고 각 입력에 대해서 웨이팅 팩터가 있어서 들어오는 입력을 곱해가지고 썸메이션 해주고 그때 바이어스, 즉 일정한 수준의 값을 더 더해줘서 어떤 값이 나오면은 액티베이션 펑션에 의해서 뭐 일정 이상이 되면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내주게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A1, W1 곱하고 더하고 쭉 더해서 바이어스 더해가지고 Z가 나오는 겁니다. 그 Z를 특정한 시그마인가? 요걸로 그 펑션을 적용해서 값을 결정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력, 웨이팅, 어레이 두 개의 곱셈의 바이어스를 더해서 Z가 나오도록.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건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하죠. 요것하고 요것하고 곱하고 요것하고 요것하고 곱하고 다 더하면은 하나의 숫자가 나올 것이고 그걸 바이어스로 더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시그모이드,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 뭐 렐루, 리키 렐루, 뭐 익스포넨트 렐루, LU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림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걸 모델링해서 컴퓨팅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얘기는 저 계산을 내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사실 쉽게 구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거기에다가 입력 값들이 다 플로팅 포인트이거나 더블이면은 사실은 FPU가 각 뉴런마다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드웨어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뭐 이번 강좌에서는 그 얘기는 뭐 다루진 않지만 GPU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인공지능망을 그 모델링해서 돌릴 때는 플로팅 포인트나 더블을
기본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GPU 안에 들어있는 오퍼레이션들이 다 그걸 해주니까. 근데 그거를 FPGA와 같은 하드웨어로 커스터마이즈 할 경우에 각 뉴런을 실제로 하드웨어 모델링을 한다고 보면은 각 뉴런마다 FPU 곱하기 더하기 하는 맥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엄청나게 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RM이나 이런 인베디드 프로세서의 면적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멀티플라이어입니다. 프로세서를 얘기할 때 보통 인테자 유닛, 플로팅 포인트 유닛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 많이 하고요. 인테자 유닛은 조금만 해요. 근데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좀 큽니다. 그 중에 그 멀티플라이어는 인테자 멀티플라이어도 좀 커요. 그래서 멀티플라이어를 뭐 원 사이클에 끝나게 하느냐, 투 사이클에 끝나게 하느냐, 뭐 이런 옵션이 있어가지고 그 칩의 사이즈를 줄이는 선택의 옵션으로 많이 쓰는데, 바꿔 얘기하면 어쨌든 FPGA 같은 하드웨어로 만들 때 이런 플로팅 포인트 함수를 쓰는 그를 구현하는 것은 거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그 웨이팅 팩터를 지금은 얘기를 하기를 요 웨이팅 팩터들 있잖아요. 물론 입력각도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플로팅 포인트를 쓰지만 FPGA로 가면은 뭐 8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쓴다든가 아니면 아예 인테자를 쓴다든가 더 레디컬하게 가면은 1비트를 쓰기도 합니다. 0, 1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래도 성능은 뭐 유사하게 나오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FPGA 같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뉴런을 구현해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Artificial Neural Net은 뭐 AN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뭐 인풋, 히든,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 형태로 모델링이 되고,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중요하겠죠. 여기 안에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는 목적이 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찾아내기 위해서 좋은 거를. 그 네트워크 파라미터는 결국 이 각 뉴런의 입력에 연산할 때 쓰여졌던 그 웨이팅 팩터의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뉴런은 아까 본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뎁스가 125, 뭐 한 200개 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256 by 256 픽셀을 처리하는 거다. 그럼 256 곱하기 256개의 뉴런이 있는 게 100개 이상의 뎁스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네트워크가 되겠죠. 요거를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이 있고 웨이팅 팩터가 있고 바이어스가 있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요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n개가 있으면 여기 n개를 해야 되겠죠. 요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 x의 입력이 이렇게 쭉 있고 웨이팅 팩터가 뭐 이 그 히든 레이어의 뎁스만큼의 것이 있을 것이고, 바이어스가 있고 요게 y가 있는 뭐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은 수학에서 배웠듯이 요렇게 곱해서 더해서 요거 하나 만드는, 요렇게 또 요렇게 곱해서 요거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 표현을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요렇게 트랜스포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아까 우리 그 어레이를 저장하는 방식이 로우 메이저를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메모리에 컨티뉴어스하게 저장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요게 로우 메이저니까 요렇게는, 그러니까 메모리에 요렇게 연속된 어드레스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요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얘는 메모리에 요렇게 연속해서 저장이 됐는데, 얘가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메모리 입장에서는 스트라이드를 갖는 점핑이 필요한 거죠. 액세스 할 때. 그냥 쭉 액세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좀 성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거꾸로 요렇게 액세스 하는 거는 쉬우니까 요렇게 액세스하고 요렇게. 뭐 이거나 뭐가 다르냐? 얘는 얘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으니까 로컬하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옆에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웨이팅 팩터는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메모리에 다 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오고 부분을 연속된 어드레스 액세스가 되도록 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조금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될 테니까 뭐 그런 온갖 종류의
그 옵티마이즈 기법들이 우리가 모르지만 이 프레임워크 안에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Fully Connected Feed Forward Network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건데요. 뭐 표현하는 게 뭐 쉽잖아요. X 2개 들어오고 지금 웨이팅 팩터가 하나, 둘, 이게 여기가 4개가 있고 여기 4개 있고 여기 4개 있고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곱하는 거니까 곱해서 더하면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때 이제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나온 결과값이 4, 2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4를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으면은 Z가 요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넣고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그모이드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주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느냐? 그거는 요걸 생각해 보시면 되죠. B에 X가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익스포넨셜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저기 그림으로. 근데 X에 지금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근데 그게 분수의 분모에 들어가니까 요렇게 된 놈이 이렇게 꺾이겠죠. 1보다 작은 거는 큰 수가 되고 1보다 큰 수는 분모로 가면 작은 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를 역수를 취하면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네. 어쨌든 요게 기본적인 함수가 이건데 얘가 이렇게 생긴 건데 얘를 이렇게 바꾸면은 요런 형태의 시그모이드가 만들어진다.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뭐 한번 뭐 계산해 보시라고 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시그모이드를 쓰게 되면은 이 매트릭스 연산을 한 결과값이 나올 텐데 뭐 4, 마이너스 2, 뭐 1.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값이 요 값이 됩니다. Z값.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값이 나오는 것을 시그모이드로 하면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뭐한데 이 나온 값 여기서 이렇게 나온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풀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에 쓰거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뭐 개, 고양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그룹이 있었고 그룹이 10개가 있다면은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걸 찾아내고 싶은 게 이 네트워크의 목적인데 확률적으로 합쳤을 때 1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편하겠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즉 출력의 값을 다 합쳤을 때 1이 되도록 바꾸고 그 중에 어떤 값이 가장 높은 것이 확률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 시그모이드만 하면은 시그모이드에서 이렇게 나온 이 숫자를 다 더하면 1보다 크거나 뭐 무한대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X값에 의해서 이 값이 결정이 될 텐데 이게 어디에 가 있을지 사실 모르거든요. 뭐 10개를 다 더하면 1보다 커질 수도 있고 10보다 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전에 얘기 드린 출력값을 다 더했을 때 1이 되도록 만드는 또 다른 함수를 씁니다. 그게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걸 쓰게 됩니다. 소프트맥스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출력값을 다 더하고 그 출력값을 나누면은 뭐 당연히 1이 되겠죠. 여기는 시그모이드를 썼기 때문에 어떤 값이 0에서 1 사이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의 그 출력값이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그걸 합쳤을 때 그것의 값이 그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꾸는 형태로 하면은 이게 마치 확률하고 유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값이 된다.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이제 소프트맥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마지막 단에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씁니다. 이거는 뭐 액티베이션 펑션은 아니고 트랜스폼 하는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풀리 네트워크 있었고
그 값이 나왔습니다. Z1, Z1.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출력값의 액티메이션이 다 시그모이드로 되어 있었는데 Z1하고 Z2가 나왔는데 그것을 익스포넨셜의 그 파워를 넣고 파워 오브 익스포넨셜 하고 그걸 다 더합니다. 다 더한 값을 다시 내 걸로 나누면은 전체 값 중에 내 걸로 이렇게 내 거를 전체 값으로 나누면은 당연히 확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요게 됐고요.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맥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출력이 10개가 있었는데 10개를 다 더한 것을 분모로 갖다 놓고 내 거를 위로 올리면은 전체 분의 내 거가 되니까 확률이 되는데 단순히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고 이 익스포넨셜 함수를 써서 좀 더 강조를 합니다. 일쪽에 가까운 거를 좀 더 일쪽에 가깝게 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더 이제 확률을 한쪽으로 몰아서 강조를 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예, 뭐 자세하게 사실 뭐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쓰면 되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의 마지막 단계에 소프트맥스를 쓰면은 결과값의 어떤 확률에 유사한 값수가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옆으로 올리니까 힘든데 아웃풋된 이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하려니까 좀 어려워서 그런데 0은 없는 것이고요. 1이라는 값이 이만큼이고 마이너스 0.5가 이만큼의 숫자가 거꾸로 돼 있지. 열심히 그렸는데 잊어먹었네.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출력값이 뭐 음수로 나오기도 하고 양수로 나오기도 하는 거를 소프트맥스를 취하면은 이렇게 분포도를 갖게 되고 이걸 다 합치면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도록 만드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0.5. 열심히 그렸는데 제가 좀 보죠.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은 어떤 A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네트워크에 적용을 했더니 값이 나왔어요. 그걸 이용해 소프트맥스를 했더니 이런 분포를 갖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뭐 표현이 되긴 했는데 그 중에 내가 가장 높은 확률 하나만 이렇게 뽑아내고 싶은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쓰는 함수가 one hot encoding이라는 겁니다. 뭐 하드웨어에서도 많이 쓰는 거죠. A라는 요 이미지를 넣어줬더니 이 A일 확률이 70%고 B일 확률이 한 20%고 C일 확률이 1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뭐 다 무시하고 가장 큰 놈 하나만 이건 A야 라고 얘기해 주도록 바꿔주는 놈 그게 one hot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할 때 가장 좋은 네트워크를 찾아내는 기본적인 방법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입력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입력값을 네트워크에다가 넣어주고 파라메타를 구해서 각각에 대한 결과치를 받겠죠. 지금 고양이를 입력으로 넣어줬는데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가 10개 중에 사실은 얘가 요 T1이라는 것에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게 베스트 솔루션입니다. 나머지는 얘는 도구, 얘는 뭐 카 이런 거였는데 고양이를 입력으로 넣어줬으니까 고양이가 1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소프트맥스 하스 나오면은 뭐 0.9, 여기 0.9, 0.1, 뭐 나머지는 0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분포돼서 나오겠죠. 어쨌든 결과값을 expected 또는 target value하고 차이를 우리는 loss라고 그러는데 cost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distance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distance를 가장 적게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0, 1, 다 0이 나오면은 얘하고 똑같아지잖아요. 두 개를 빼면은 0이 되죠. 정확하게 똑같으니까. 그런데 요게 1이 아니라 다른 값을 가졌다면 두 개를 빼면은 뭔지 모르지만 값이 나옵니다. 값이 크면 클수록 뭔가 잘 안 맞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주로 취하는 걸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했더니 결과값이 나왔고, 이게 이제 여러 개가 나왔겠죠. 타겟 값에 대해서 코스트를 계산해서 로스를 계산해서 다 더한 거를 우리는 sum of loss라고 그러고, 저거를 최소화되도록 어떤 형태든 그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바꾸는 것이 딥러닝의 트레이닝 목적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적용해서 결과값이 나오고, 그 결과값이 실제 그 타겟 밸류하고의 차이를 로스로 계산해서 그 로스를 다 더했더니 어떤 값이 됐고, 그 값이 가능하면은 최종값이 되도록 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계속 바꾸는 거죠. 어제 아마 그런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셋이 있었고, 트레이닝을 한번 딱 해서 완앱하기 지나면은 모든 데이터셋이 한 번은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끝나면 될 건데 왜 계속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풀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데이터 한번 쫙 집어넣어서 결과 나오면 그것도 끝인 거지. 근데 이제 딥러닝의 경우는 한 번 데이터셋을 넣어서 이 로스를 구해가지고 로스를 봤더니 이게 너무 크거나 이러면은 뭐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 그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바꾸고 다시 똑같은 데이터셋을 또 한 번 적용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계속 합니다. 언제까지? 토탈 로스가 원하는 수준까지 작아질 때까지.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엄청나게 크고 계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트레이닝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계산하는 거는 쭉 계산하고 빼는 거 뺄 수 있고 더하는 거 더할 수 있으니까 뭐 더했다고 칩시다. 걔를 가지고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어떻게 바꿔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그 개선이 될 건지는 뭐 뭔가 알고리즘이 또 필요하겠죠. 그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그라디언트, 디센던트 기법이라는 건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토탈 로스, 이 로스를 좀 더 그 상황을 잘 표현하도록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스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뭐 쉽게 생각하는 게 조금 전에 보셨듯이 그 앱솔루트 에러, 그냥 타겟 밸류하고 실제 계산한 값을 뭐 빼서 절대값 수치하면은 뭐 차이가 나올 거니까 뭐 그렇게 나온 걸 써내서 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거는 mean absolute error라고 그러죠. 이게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퀘어를 해서 민을 만드는 mean square error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cost entropy loss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요 그림이 뭐냐 하면은 t가 타겟 밸류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답인 거죠. y는 네트워크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그 계산한 값이 exactly same일 수도 있고 뭐 양수 음수로 바뀔 수가 있는데 크면 클수록 값이 틀리다는 거거든요. 그냥 mean 값은 요렇게 되겠죠. 절대값을 표현을 해보면 스퀘어로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잘 보시면 저기 스퀘어의 경우는 이쪽이 좀 강조가 되잖아요. 리니어보다. 바꿔 얘기하면 에러가 큰 거를 더 크게 보여주는 함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스퀘어를 취하면. 바꿔 얘기하면은 네트워크에서 뭔가 계산한 걸 에러를 구했는데 그 에러가 그냥 리니어 하면은 에러가 많이 생긴 거나 조금 생긴 거나 강도가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근데 많이 생긴 거는 강도를 더 세게, 야, 넌 엄청나게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효과가 생기는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킨 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겁니다.
좀 복잡한데요. 이게 t입니다. 내가 네트워크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 나와야 될 값이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t 밸류가 됩니다. 최종 정답. 근데 계산을 했더니 이 클래스 전체에 대해서 이런 확률 분포를 갖는다라고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min 에러는 이거 두 개 그냥 빼서 그 값을 사용하면 되죠. 에러 펑션으로. 그러면은 뭐 대충 봐가지고 뭐 적절한 뭐 무슨 값이 될 겁니다. 요 그래프로 표현된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민 스퀘어를 하면 좀 강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더 확실하게 또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인데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복잡한데요. t 곱하기 로그 y. 내가 계산한 값을 로그를 취해요. 거기에 t를 곱해요. 그리고 전체를 더해서 마이너스 취합니다. 자, 내가 y 값이 나왔는데 그 y 값이 어떤 뭐 0.7이다. 0.7쯤 가겠죠. 여기. 요 값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 타겟 값을 곱해요. 이게 지금 보면 요게 다 0이고 요게 1이잖아요. 그럼 어찌되었든 간에 타겟 값을 로그 취한 값에다 곱해니까 여기 있는 값들은 다 제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얘만 강조돼서 나오겠죠. 타겟 값만 정확하게 로그 취한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타겟 값이 아니라 계산한 값이 1이면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에러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1이 아니면은 결국 계산을 잘못한 거니까 에러가 크죠. 근데 로그 값을 취하면은 에러가 생기는 것이 더 강조가 됩니다. 이거는 뭐 스퀘어보다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와야 될 요 값을 차이가 요만큼 생겼는데 요 차이가 로그 값에 의해서 제대로 됐으면 많이 그냥 없어지는 거고 틀리면 틀릴수록 값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뭐 그런 것이 됩니다. 뭐 이렇게 기본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계산한 값에다가 뭔가를 또 더하는. 그거는 뭐냐면 아까 이 뒤쪽이 아니라 타겟 밸류가 다 0이었을 거는 계산한 값을 다 무시해 버렸잖아요. 그 무시한 거를 조금 더 넣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보시면은 1-t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1이면은 이건 없어져요. 그렇죠? exactly 이게 나왔으면은 얘는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거는 얘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미. 요거에 대해서는 요걸로 계산을 했어요. 코스트를.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1-t를 했으니까 1이 아닌 것들은 뭔지 모르지만 이 값이 1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제로니까 1- 요게 t거든요. t라는 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네. 이 t 값이 요건데 클래시피케이션 된 각 클래스의 그 정답들이 제로니까 1 빼기 제로면 여기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1 빼기 y를 해서 이게 역수가 되는 거죠. 그거를 로그 값을 취하면 또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 그러니까 정답에서 틀린 것도 강조를 해주고 전혀 엉뚱한 클래스에 나온 거를 또 더 강조를 해서 코스를 확 높여주는 거예요. 잘못 나온 놈들을.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 웨이팅 팩터를 업데이트할 때 에러가 조금 나오더라도 에러가 많이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 계산을 해주니까 뭐 이 옵티마이즈 할 때 좀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된다는 거죠. 자세히 알 필요는 사실 없어요.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이제 슬라이드 보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탈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 W와 B 값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그 백프로파게이션의 알고리즘이 그라디언트 디센던트. 이 그라디언트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센트는 줄인다는 의미가 있죠. 좀 다운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토탈 로스입니다. 어디에서 온 거냐? 개념적으로 타겟하고 결과값을 뺐다기보다도 코스트 함수를 통해서 구해서 그걸 다 합한 걸. 요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점에 코스트를 계산했더니 어떤 값이 됐어요.
그 다음에 코스트를 가지고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이 코스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다음 이터레이션 할 때 그 계산할 수 있겠죠.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기울기를 계산해 봤더니 그 기울기가 음수예요. 음수란 얘기는 로스가 줄어들었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 W를 변화시켰더니. 지금 내가 W를 변화를 시켰더니 코스트가 더 줄었어? 그럼 W를 조금 더 변화시켜야 되겠네. 어떻게? 크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이 기울기가 줄어들면. 그런데 그 코스트 함수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 코스트가 증가한 거니까 이번에는 W 값을 좀 줄여야 되겠다.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레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W 값을 뭐 줄이느냐 늘리느냐를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 웨이팅 팩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늘리는 방향으로 갈지 줄이는 방향으로 갈지를 이 그라디언트 디센던트 기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단순하게는 안 되겠지만 워낙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각 네트워크의 링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각각을 기울기를 따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냥 뭉뚱그려서 웨이팅 팩터가 뭐 어떻게 했더니 로스가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 패스를 따로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적용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방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뭐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문제가 기본적으로 뭐 기울기를 계산해서 값을 바꾸는 이 프로세스를 계속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워낙 웨이팅 팩터가 많으니까 실제로 뭐 미리 알 수는 없겠으나 나중에 보니까 웨이팅 팩터의 어떤 이 로스가 이 웨이팅 팩터가 가질 수 있는 이 스페이스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이거 사실 이렇게 표현은 안 되겠지만 워낙 많으니까 지금 두 개를 생각한 겁니다. 웨이팅 팩터가 두 개가 있는데 토탈 로스를 한번 생각해 보니 요런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사실은 가장 낮은 로스를 가지고 있는 요걸 찾고 싶은 건데 이걸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첫 번째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웨이팅 팩터를 처음에 초기화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통상 뭐 랜덤하게 하거나 제로를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걸 어디에 이니셜라이즈 하는 즉 W 값을 어디에 이니셜라이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미니멀 값이 그냥 다 결정이 돼버려요. 웬만하면. 왜냐하면은 이쪽에 이니셜 값을 설정해 놓으면은 일이 건너가기가 어렵습니다. 가기가 거의 어려워요. W를 왕창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러닝을 할 때. 조금씩 변화시켜서 개선이 되는지를 보는 거니까 요렇게 가는 거는 가능한데 이렇게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뭐 그게 어쨌든 이니셜 프로블럼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로컬 미니멈에 귀착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운이 좋으면은 로컬 미니멈이 글로벌 미니멈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요게 이렇게 어느만큼 깊으냐에 따라서 이 토탈 로스의 값이 갑자기 많이 변화가 이런 기울기의 값이 변화가 많을까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러닝 레이스의 문제가 생깁니다. 러닝 레이스는 기울기 값을 이용해서 웨이팅 팩터를 얼마만큼이나 다음번 계산 때 변화시킬 거냐를 나타내는 어떤 건데 그걸 키우면은 예상치 못하게 딴 데로 가버려요. 그걸 너무 작게 하면은 러닝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제자리만 간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뭐 베니싱 그라디언트는 역시 이제 변화가 너무 적어가지고 더 이상 그 기울기 변화가 없는 문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목에 풀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트라이 앤 에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러닝 레이스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면은 러닝 레이스는 결국 이 세타 즉 요게 이제 W 값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변화를 다음번에 얼마만큼 많이 할 거냐를 러닝 레이스를 얘기합니다. 러닝 레이스를 키우면은 이렇게 점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하면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W를 변화시켰을 때 러닝 레이시 어떻게 변하느냐, 기울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어쨌든 그 방법을 이용해서 포워딩한 값을 계산하고 백프로포게이션 하고 웨이팅 팩터를 업데이트하고 하는 일련의 그 러닝 프로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프레임워크에서 알아서 해주고 그때 옵티마이즈 펑션을 뭘 쓸지 정해주면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아키텍처 측면에서 어떻게 생긴 걸 만들 거냐,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어떻게 할 거냐, 액티베이션 펑션은 뭘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액티베이션 펑션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러닝 룰은 뭐 어떻게 할 거냐, 백프로포게이션 할 때 이게 그라디언트 디센던트를 쓸지 뭐 다른 아담 룰을 쓸지 뭐 등등 있는데, 뭐 그런 걸 선적해야 됩니다. 어쨌든 뉴럴넷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DAG, Directed Acyclic Graph, 즉 뒤쪽 것이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냥 포워드 네트워크의 경우이고요. RNN의 경우는 이제 피드백이 되는 것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아티피셜 뉴럴 넷의 경우 통상적으로 다이렉티드라는 얘기는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아이사이클릭은 나중 것이 다시 돌아오는 패스가 없다는 얘기고, A가 붙은 게 not이라는 뜻이 되겠죠. 뭐 그런 그래프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도 뭐 이런 부류의 한 특별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많이 쓰는 뉴럴넷은 딥 뉴럴넷, 히든 레이어가 많은 것, 통상 이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얘기하고요. 또는 MLP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 멀티 레이어로 히든된 것이 많이 있는 뭐 이런 형태.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가 이제 스피치 레코그니션 뭐 이런 정도,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이때 이걸 많이 씁니다.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CN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그 피처 익스트랙션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내기 때문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웨이팅 어레이가, 웨이팅 네트워크 파라미터 어레이가 스파스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스파스 커넥티드니까 각 링크가 하나의 웨이팅 팩터를 의미하죠. 그게 만약에 링크가 없으면은 어레이 중에 0인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스파스 매트릭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물론 뭐 얼마만큼의 0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으나 어쨌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오브젝트 뭐 레코그니션 바꿔 얘기하면은 어떠한 오브젝트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뭐 그런 용도로 많이 쓴다. RNN은 리커런트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이전 시간 축상에서 이전의 결과를 다음에 쓰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콘텍스트 드리븐, 즉 바꿔 얘기하면 의미를 가지고 뭔가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거는 결국 히스테릭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타임 시리즈 옵티미제이션, 뭐 이전 상태가 다음 상태와 연관이 있는 경우에 뭐 그런 경우에 많이 쓰고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LSTM, 뭐 롱 쇼텀 메모리, 여기다 메모리를 갖는 거죠. 뭐 그런 네트워크를 많이 쓰는데 주로 이제 NLP, 요 NLP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뉴런을 싱글 레이어로 많이 쓰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뭐 적절한 수준의 퍼셉트론을 레이어를 늘려서 하는 게 좋으냐, 뭐 조금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얘를 이제 좀 팻한 뉴럴넷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스왈로우하다, 좀 이렇게 홀쭉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것이 됐든 간에 아마 만들 수 있는 결과는 동일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하자면은 뭐 이게 계산량이 많을 수도 있고 이게 계산량이 좀 적을 수도 있고 하는, 그리고 얘는 패러럴하게 계산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뉴럴넷을 뭐
어떤 용도에서 쓰는지,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를 쓰는지, 뭐 응용은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뭐 대충 아까 얘기한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는 CNN, RNN으로 많이 분류를 하고요. 딥 뉴럴넷을 그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레임워크가 뭐 이미 많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텐서플로우가 카페가 많이 있는데, 많이 언급되는 이미 오픈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알렉스넷, VGG, 뭐 구글넷, 레스넷.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걸 봤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한 게 있고 성능이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냥 가져와 쓰시면 됩니다. 만들려고 생각하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딥러닝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렸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조금? 예? 쉬었다. 네. 제가 좀 카피할 게 있어가지고 슬라이드를 카피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럼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기 그 공유 디렉토리에 슬라이드하고 코드를 새로 갖다 놨거든요. 여러분들 그 Z 디렉 디바이스 있으실 텐데, 거기에 가면은 요 딥러닝 있죠? 거기에 슬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침에 제가 카피하는 걸 좀 시간이 걸려서 못했는데 지금 했습니다. 추가로 슬라이드 올려놨고요. 코드에도 어제 뭐 저기 DNN만 있었는데 나머지 뭐 카페하고 다크넷하고 텐서플로우 프로젝트 쭉 해서 쭉 올려놨습니다. 카피하셔서 사용하시도록 하시고요. 아까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거 한 번 더 제가 살펴봤더니 잠깐 오해가 됐네요. 요 그림은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여기 제가 아까 언뜻 보기 0, 1 이렇게 되어 있길래 여기 X 0, 1, 2, 3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0.5가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렸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이쪽 출력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것의 0이 나오고 1이 나오고 마이너스 0.5가 나오고 0.5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제 위아래로 음수와 양수가 다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이거를 소프트맥스를 취하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확률 분포로 전체를 합치면 1이 되고, 가장 확률이 높은 놈이 이렇게 0.45가 되도록 이렇게 바꾸는 게 이제 소프트맥스다 라고 설명하려고 열심히 그렸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생각이 안 나서 예, 쭉 넘어가고요. 네, 여기까지 했죠. 다음은 CNN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CNN은 뉴럴 네트워크인데 안에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의 경우는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일부가 컨볼루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CNN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형식은 컨볼루션, 풀링,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구분을 네트워크가 됩니다. 첫 번째 피처 익스트랙션에 주로 컨볼루션하고 풀링을 쓰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풀리 네트워크 커넥션을 씁니다. 그래서 사진이 주어지면은 그 사진에 있는 뭐 어떤 물체가 뭐다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걸 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컨볼루션을 많이 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컨볼루션이라는 단어는 뭐 수학에서도 많이 쓰는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매트릭스가 있고요. 또 다른 매트릭스가 있는데 둘을 컨볼루션 한다는 게 결국은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왼쪽에 보면은
요것보다 크죠, 얘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필터 또는 커널이라고 그러는데, 이 커널을 여기다 갖다 대서 요렇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그러면은 값이 하나 나오겠죠. 어떻게? 요것 곱하기 요것. 요것 곱하기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뭔가 값이 나올 텐데, 그걸 다 합치면은 요 값이 됩니다. 설명이 부족했나요? 이해가 되셨죠? 뭐 간단하게 요게 요렇게 1이니까 계산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요렇게 된 값만 더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다이고날에 대한 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쫙. 그리고 또 계산을 하면은 두 번째 게 만들고 또 이동시키면 또 나오고 요걸 한 칸 더 내려서 또 계산을 하겠죠. 이렇게 쭉 계산하면은 결국 이 전체 값이 이렇게 나올 텐데, 뭐 계산을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결국 이 매트릭스에서 요렇게 생긴 피처가 있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런 커널을 통해서 컨볼루션을 쫙 하면은 요렇게 생긴 어떤 피처가 있나 없나를 찾아냅니다. 어떻게? 이 값이 크면은 그 피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게 요 다이고날이 요렇게 있으니까 요렇게 표현했지만 요렇게 생긴 어떤 줄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요렇게 있는 줄이 여기 있으면은 요게 111이 있으면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요만 곱해서 어떤 값을 결정할 테니까 값이 높게 나올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1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두 개만 있고 하나가 없어요. 피처는 요게 필요한데. 근데 전체 피처는 없지만 부분적인 피처는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서 2가 되는 겁니다. 해석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필터가 다양하게 있으면은 해당된 이미지에서 그 필터에 해당되는 피처가 있는지를 숫자로 만들어서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컨볼루션입니다. 이제 딱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됐다면은, 이미지가 큰데 거기서 내가 다양한 피처를 뽑으려면은 필터가 종류가 많이 있어야 되겠네? 라는 걸 뭐 이해가 되시겠죠? 뭐 요런 거, 뭐 동그라미 있는 거, 뭐 조금 더 이제 그걸 발전시키면 귀 모양이 있느냐, 눈 모양이 있느냐, 꼬리가 달렸느냐, 뭐 이런 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하는데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컨볼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컨볼루션을 적용할 때 몇 가지 이제 그 프랙티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이게 3x3의 커널이 있고 요게 5x5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걸 컨볼루션을 할 때 패딩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딱 이렇게 그 엣지를 맞춰서 뭐 모서리를 맞춰서 계산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 바운더리에 있는 픽셀들이 부분적으로 어떤 피처를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요런 피처가 전체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림 안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 얼굴이 반만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반만 들어간 여기 눈이 있는데 눈을 찾아낼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패딩을 해서 요렇게 이 필터를 적용할 때 여기 맞춰서 하는 게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나눠서 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컨볼루션에 패딩을 어떤 걸 쓸지 안 쓸지 뭐 이런 걸 또 유저가 이제 옵션으로 줄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이 방법에서는 필터를 하나 딱 적용하고 한 칸 움직여서 또 필터 적용하고 이렇게 했죠. 그걸 우리는 스트라이드 1 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하면 이미지가 이만큼 큰데 1 이렇게 하면은 뭐 피처를 많이 찾아내는 거는 좋겠죠. 그런데 너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좀 뜨문뜨문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스트라이드 2, 5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그럽니다. 스트라이드는 안 나왔나?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그 이미지에서 피처를 찾기 위해서 컨볼루션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또 다른 결과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 결과 매트릭스에 이 숫자가 비슷한 류의 피처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나타내는 값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뭐 다양하게 있겠죠. 피처, 내 피처는 요만한 사이즈를 원했는데, 거기는 뭐 작게도 있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 뭐 다양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중에 대표 값을 이렇게 찾아내는 작업을 또 해요. 그걸 우리는 풀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된 이미지에 요렇게 생긴 피처를 찾기 위해서 컨볼루션을 쫙 했어요. 그럼 요렇게 나옵니다. 이건 아마 제로 패딩에 스트라이드 1을 했을 겁니다. 그러겠죠? 3개짜리를 하나, 둘, 셋, 4번 적용할 수 있거든요. 스트라이드를 계산하면. 그 결과가 4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4개가 나옵니다. 4x4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전체 이미지 중에 요 귀퉁이에 요렇게 생긴 피처가 있을까를 판단하는 게 또 중요하죠. 일일이 다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뭐 어떤 영역에 그 피처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이제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영역에 요런 피처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 영역에서 가장 큰 값을 뽑아냅니다. 그게 요 영역에서 요 피처가 있는지의 대표값이 되겠죠. 많이 있으면 큰 값, 적으면 적은 값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중에 맥시멈 값을 가져가는, 그건 맥스 풀링이라고 그러는데, 맥시멈 값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또 뭐 에버리지 하거나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게 이제 풀링이고요. 그걸 여기는 풀링이라고 그랬는데, 뭐 어떤 경우는 서브 샘플링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첫 번째 서브 샘플링이란 말이 어디? 나중에 보면 나올 겁니다. 뭐 풀링이나 서브 샘플링이나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뭉쳐서 얘기하면은, 사진이 있으면은 피처 익스트랙션 합니다. 사진 하나가 나오는 건 아니고 필터의 개수만큼 값이 나올 거고요. 거기서 이제 또 풀링을 합니다. 그 풀링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어떤 이미지가 있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얼굴이라면은 뭐 요렇게 된 피처, 저렇게 된 피처를 가지고 눈의 피처를 만들고, 뭉치면 눈같이 생긴 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컨볼루션을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눈이 있느냐, 뭐 눈이 하나가 있느냐, 2개가 있느냐, 뿔이 있느냐, 귀가 크냐 작으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토끼냐 아니냐, 사람이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떤 피처들의 정보가 합친 것이, 정보가 쫙 있으면은 얘를 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합니다. 그게 이제 풀리 네트워크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해서 뭐 토끼냐 사람이냐, 여기는 이제 사람은 사람인데 빌 게이츠가 이렇게 나오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피처를 합치면은 이런 모습의 어떤 그 좀 의미 있는 피처의 집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어떤 정보로 표현이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오브젝트를 클래시파이 하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더 해서 정립시간을 조금 빨리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웹에 찾아보시면 이런 그림들 많이 있을 텐데,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인지 뭐 이렇게 찾아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CNN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같은 그림인데요. 르넷의 경우도 우리가 뭐 대충 이제 첫째 날 했었는데요. 컨볼루션을 하고 풀링을 하고 컨볼루션을 하고 풀링을 하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션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라는 CNN을 가지고 있어서 르넷 5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32x32로 되어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28x28을 쓰거든요. 32x32가 들어가면은 그 피처를 6개의 피처를 뽑아냅니다. 그럼 6개의 이 이미지 사이즈만큼의 뭐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몇 바이 몇으로 뽑아냈나? 그 풀링을 할 때 이제 어떤 영역을 정해서 뽑아내겠죠. 풀링을 하고 여기서 다시 필터를 따로 16개의 피처를 따로 정해가지고 또 피처를 뽑고, 그 16개의 피처 중에 다시 풀링을 해서 의미 있는 어떤 피처의 합을 만들고, 그 정보를 가지고 얘가 숫자가 뭔지 뭐 이런 걸 찾아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법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하던 기법을 옛날부터 저렇게 하고 있었죠. 픽셀이 있으면 픽셀에서 뭐 이런 거는 자꾸 하는 걸 다 해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계산적인 방법을 했었는데,
지금은 뉴럴넷이라는 특별한 네트워크에다가 그 기법을 그냥 적용을 한 뭐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게 굉장히 잘 되더라는 거죠. 엄청나게. 결과가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렉스넷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인풋이 들어가면 컨볼루전하고 뭐 맥스풀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쭉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소프트맥스를 통해 가지고 확률이 전체를 합친 게 1이 되도록 하는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뭐 그런 것이 되고요. VGG 점점점 복잡해집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뭐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뭐 해보니까 잘 됐겠죠. 구글넷 뭐 있고요. 구글넷의 경우는 한 패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것도 이렇게 좀 브랜치를 통해서 뭔가를 더 뽑아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CNN이라는 그런 걸로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텐서플로우를 하는데 이제 설치를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관련된 정보는 뭐 여기 웹사이트 가시면은 뭐 더 잘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오래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자신의 환경하고 안 맞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잘 판단해서 하시고요. 설치할 때 CPU만 쓰도록 할지 GPU까지 쓰도록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CPU를 쓰는 게 당연히 좋죠. 성능으론. 그럼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가 텐서플로우가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픽 카드를 쓰게 되면은 뭐 또 복잡한 여러 가지 툴들을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는 그냥 CPU only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이썬 얘기하면서 그 가상 환경을 주로 쓰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이 텐서플로우의 경우는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설치를 해서 요걸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른 방법은 뭐 도크라는 걸 이용해서 그 위에 또는 아나콘다라는 걸 설치해서 뭐 그 위에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크는 지금 우리 이제 버추얼 박스 쓰는 것과 뭐 그 영역에서 쓰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뭐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좀 특별한 걸 또 뭐 다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크라는 게 있다는 것 정도 이해하시고요. 우선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설치를 합니다. 우선 이제 PIP라는 걸 설치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PIP는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할 때 쓰는 우분투라기보다 어떤 다른 툴이고요. 이거 파이썬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파이썬 패키지를 좀 설치를 할 건데 요걸 이용해서 파이썬 패키지 중에 하나인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설치를 하고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만들고 액티베이션 시키고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안에서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텐서플로우 쓰는 뭐 그런 걸 할 거고요. 텐서플로우가 3.3이나 2.7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가능하면 2.7을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쪽은 네이티브 우분투에서 설치하는 거고 뒤에 거는 버추얼 박스에서 설치하는 건데 뭐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는 요걸 해야 되겠죠. 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는 하지 마시죠. 시간이 또 걸리고 혹시 또 버전이 달라지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PIP, apt-get, Python PIP, Python develop,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3개를 설치하고요. 이게 설치되면 이제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라는 걸 쓸 수 있게 되는데요.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가지고 내가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이름의 디렉토리에다가 가상 환경을 지금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틸드는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내 홈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 홈에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이름의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 빈 밑에 액티베이션이라는 그 커맨드를 수행을 시키면 이제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비견에서 얘기를 드자면은 우리가 버추얼 박스를 인보크 했고 거기에 우분투를 시작을 시키니까 우분투가 됐잖아요. 이제 그겁니다. 버추얼 인바이러먼트가 만들어지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프롬프트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요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이름이 앞에 먼저 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존의 그 우분투 쓰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좀 다른 환경에서 쓰는 것이고 본인은 뭐 잘 이해 몰라도 되는 수준으로 그냥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설치할 겁니다. 여기 있는 방법으로 쭉 설치를 하면은 텐서플로우가 설치가 될 거고 제대로 되었는지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텐서플로우 쭉 쓰고 뭐 더 이상 쓸 일이 없다.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디액티베이션이 있을 텐데 어디로 갔지? 디액티베이션이 없네. 이거는 설치되어 있는 걸 완전히 없앨 때 얘기고요. 액티베이션 했으니까 디액티베이션해서 이제 노멀하게 쓸 수 있는 상향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거 하는 거고요. 뭐 센토스나 윈도우즈에 설치하는 걸 뭐 준비를 하다가 뭐 안 했는데요. 뭐 비슷할 겁니다. 여기 있네요. 디액티베이션. 그래서 소스 액티베이션 즉 그 텐서플로우라고 이름 붙인 이게 텐서플로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텐서플로우라고 이름 붙여진 인바이러먼트를 내가 쓰겠다. 파이썬의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그 얘기고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하고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면 디액티베이션 하면은 노멀하게 빠져나오는 뭐 그런 걸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끔 워닝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걸 썼는데 이걸 쓰면은 워닝이 많이 없어져서 좀 깨끗한 출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GPU 설치하는 거는 또 디펜던시가 워낙 많아가지고 내가 어떤 GPU를 가지고 있느냐 등등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 생략을 했고 요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혹시 저기 이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보시다가 자꾸 이제 화면이 잠기고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시면은 요 아이콘 있지 않습니까? 뭐 아래쪽에 있고 뭐 그럴 텐데 요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옮기시면 되고요. 이렇게 옮겨서 자주 쓰니까 여기에 보면은 브라이트 앤 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크린 디액티베이션 하는 걸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락킹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요렇게 그러면은 암호를 계속 쳐넣어야 되는 걸 안 해도 되는 불편함은 없어지겠죠. 하다 보니까 자꾸 잠겨서 다시요. 요거 시스템 세팅 2번 클릭 락킹 하는 것 띡 요렇게 뭐 자꾸 암호를 물으니까 귀찮잖아요. 실제로 이제 요거는 뭐 1시간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요거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걸로 요거 여기가 아니 14? 왜 14가 나왔지? 뭐 같은 건데 요걸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아마 이쪽 글을 클릭하고 카피 복사 아이고 안 되네. 폰트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신다고 그러시던데 어제 이게 어떻게 하는지 터미널 프로파일 멘드 컬러 스크린 폰트 요건가?
커스텀 폰트. 오케이. 사이즈 16 정도? 이러면 또 화면이 너무 커져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아, 됐다. 이걸 한목에 다 할 필요가 꼭 있는 건 아니고요.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요게 이제 하나, 둘, 세 개를 동시에 설치하라 그런 거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다운로드 하는데. 한목에 한 30명 되는 사람이 동시에 하면은 좀 그렇긴 하겠다. 거기 있지 않을래나? 텐서플로우에. 아닌가? 아니네. 이렇게 다 설치가 되고 나면은 다음 스텝으로 요걸 해야 되겠죠? 요거 뒤에 거.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요거는 요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건 이제 이름을 원하는 대로 바꿔도 되긴 합니다. 요게 빼기가 두 개고요. 빼기 시스템. 사이트 CKAGs 틸드에 어떡하죠? 여기는 좀 빠르네. 그러면 식사 갔다 올 동안 하도록.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건데. 다운로드 여기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예, 뭐 버추얼 인바이러먼트가 됐고요. 그 다음은 소스 텐서플로우의 바이너리 액티베이션. 이러면은 이렇게 텐서플로우 버추얼 인바이러먼트가 됐고, 여기서 텐서플로우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해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
그래서 모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모델을 준비를 했다면은 모델을 어떻게 이렇게 스페시파이 해야 되잖아요. 코딩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현재 대부분의 그 프레임워크들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configuration 파일을 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어 라고 따로 이렇게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면은 그걸 프레임워크에서 읽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는 걸 알아서 쭉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직접 코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TinyDNN의 경우 C++ 메인 함수에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드는 걸 했었잖아요. 코딩을 직접. 이제 그게 이제 이 방법이 되는 거죠. 파이썬도 그 방법을 씁니다. 그 텐서플로우도 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 파이썬 코드에 네트워크를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해주는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초이스가 두 개가 있고요. 그거는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거냐에 따라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고요. 사용하는 랭귀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파이썬을 주로 많이 쓰긴 합니다. 텐서플로우 같이. 그 외에 뭐 C 인터페이스도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C 대신에 파이썬 랭귀지 바인딩을 해서 파이썬에서 쓸 수 있도록 보통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텐서플로우가 파이썬으로 되어 있긴 한데 파이썬 쓰는 것하고 약간 다른 것들이 있어요. 조금 이제 처음에 하실 때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뭐 금방 이해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텐서플로우는 뭐 구글에서 만든 거긴 한데 뭐 초기에 C++로 코어를 만들었고 그걸 쓰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용으로 말하자면은 C++ 프론트엔드하고 파이썬 프론트엔드가 지원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이썬 프론트엔드를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파이썬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러닝을 시키면은 파이썬이 도는 게 아니라 이 코어가 도는 거죠. 코어 밑에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그래서 그 파이썬이 도는 건 사실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하고 마스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내가 일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마스터는 일을 받아서 일을 하는 놈을 얘기하는 건데 클라이언트 서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마스터라는 이름을 서버 대신에 쓴 이유는 이 마스터가 일을 시킬 CPU나 GPU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는 마스터거든. 일을 시키는 놈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는 텐서플로우 코드가 될 텐데 거기에서 내가 세션을 만들고 세션을 러닝을 하면은 실제로 돕니다. 세션을 만든다는 얘기는 마스터한테 이러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내가 뭘 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에 해당되고 세션을 런하면 이제 실제로 마스터한테 러닝을 해라 뭐 그렇게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아래 두 개 그림이 있는 거는 이 워낙 그 딥러닝 네트워크가 크니까 분산 시스템에서도 많이 돌립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패러럴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때 워크 프로세스를 여러 개 쓸 수도 있는 기법을 제공을 한다. 뭐 그런 뜻에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사실 텐서플로우는 랭귀지는 아니다. 프레임워크이다. 프레임워크는 딥러닝용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는 무엇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텐서플로우는 그 딥러닝용 컴퓨테이션을 모델링하는 어떤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이제 이미 보셨지만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로 표현되는 네트워크를 텐서플로우가 모델링해서 컴퓨테이션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서플로우는 오픈소스이고 라이브러리가 이제 안에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뉴메리컬 컴퓨테이션 뭐 주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될 텐데요. 뭐 그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노드는 오퍼레이션에 해당되고 엣지는 텐사에 해당되는데 이때 텐사는 오전에 우리 그 numPy를 봤었는데 numPy의 그 n 디멘셔널 어레이에 해당됩니다.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를 텐사라고 그러고 텐사가 그래프를 따라서 쭉 흘러가면서 노드에서 컴퓨테이션이 되는 그게 기본적인
컴퓨테이션 모델이 되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로 그 디스크라이브 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가 실제로는 CPU나 GPU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이제 일종의 텐서플로우의 프론트엔드이고요. 프론트엔드라는 얘기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C 코드로 또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저도 여러 번 쳐다보긴 했는데 아직까지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걸 이제 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크넷을 할 때 과연 그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걸 찾아가 보면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일을 시킬 때 CPU한테 일을 시키지 않고 뭐 GPU한테 일을 시키거나 또는 FPGA한테 일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커널 코드를 좀 고쳐야 되니까 C 코드를 볼 필요가 있어서 뭐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해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뭐 컴퓨테이션 다 C++ 돼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쭉 뭐 안에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모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 노드와 엣지에 오퍼레이터하고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가 어사인 되는 뭐 해당되는 뭐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이 이 네트워크 파라메타 W와 입력 X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그 결과를 바이어스와 에딩을 해서 렐루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결과를 내주는 레이어 하나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텐사가 n 디멘셔널 어레이인데 0, 1, 2 뭐 쭉 멀티 디멘셔널이니까 있고요. 0은 스칼라, 1은 뭐 벡터, 어레이 중에 싱글 어레이고요. 2디멘셔널 이제 2D 어레이가 되고 모르겠죠. 그래서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를 쭉 여기다 더 설명을 한 거고요. 요게 실제로 나중에 텐사 코드를 보게 되면은 뭐 텐사를 어떤 디멘전으로 찾고 이런 것들을 유저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 하시고 인스톨 하시는 것 좀 진행을 시켜 놓으시면서 식사하시고 1시에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